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고상만의 수사반장. 한자로 법자는 물수변입니다. 그리고 갈 것자죠. 그러니까 물 흐르는 듯이 가는 것.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된 날이 있죠. 바로 1975년 4월 9일 소위 말하는 인혁당 재건인 사건으로 8명의 사형수가 바로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날을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 사형을 당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도예종, 이수병 이런 분들의 이름이 기억나고요. 이거에 강력 항의하던 당시에 외국인 신부, 신호트 신부인가요? 그분은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법살인뿐 아니라 소소한 심지어는 분명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대강 실적에 쫓겨서 대강 이렇게 옥살이를 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간첩단 사건들은 말할 나위도 없죠. 고 반장님. 네. 예,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상마입니다. 고 반장님도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감옥 갔었죠. 그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제가 인권운동가로서 이후에 삶을 살았고, 지금도 제 정체성, 네. 당신은 누구냐? 예, 당신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하면 저는 인권운동가입니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데요. 제가 그러한 처음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여러 차례 제가 글로도 쓰기도 말로도 했는데, 네. 제가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호송버스에 수갑과 오라를 네. 오라로 묶여서 실려갈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제가 저항하고 싸웠던 기득권보다 내가 힘이 약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탄압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나같이 억울한 네. 사람이 없도록 그들에게 힘이 되는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인권운동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제가 구속영장 떨어지고 호송버스에서 실려가던 90년 3월 29일. 1990년 예. 3월 달이었군요. 네. 예, 인권운동가의 길로 들어선 지, 예.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이렇게 먹은 지가 25년 됐네요. 그러니까, 횟수로. 착각입니다. 91년. 네. 예. 횟수 91년. 24년. 예, 예. 91년, 예, 3월 29일이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고 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 사람이 많이 모여서 통치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가는 데는 다들 법을 이렇게, 매뉴얼, 그러니까 일종의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이 잘못 적용될 때는 참 끔찍한 결과들이 오고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엄정한 그러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네. 프로그램은 어느 존속 살인 여 무기수의 진실 혹은 거짓. 엄청난 제목이네요. 전속 예. 살인이라는 그런 예. 단어도 그렇고. 이 사건은 이제 2000년도에 제가, 당시 반부패 국민연대라고 하는 네네. 단체, 시민단체에서 국민신문고 국장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었을 예. 때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여러 인권단체에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요때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이른바 부패 척결, 청산. 네. 이게 이제 사회적 화두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반부패 특별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고 이후에 그것이 이제 청렴위원회라든지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제 바뀐 건데요. 그런 이제 반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제기돼서 당시에 저는 이제 부패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조사하고 뭐 이렇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당시에 요때 저희 그 단체의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보가 된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예, 여전히 지금도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걸 네. 가지고 추적하고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네.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감옥에 있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면서 유죄 선고를 내린 공권력과 재판부, 네. 대한민국 재판부가 잘못 판단하거나 뒤집어 씌운 것인지 네. 이걸 같이 한번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의 뉘앙스로는 지금 무기수로 지금 복역 중이라는 거군요. 예. 예. 현재 무기수로 여성이 목욕 중이죠. 예, 여성 한 분이. 처음 이제 이 사건을 제가 알게 된 게 2000년 12월의 일입니다. 네. 2000년 12월 당시에 저는 반부패 국민연대 지금 이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네. 여기서 국민신문고 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한 통의 메일이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근데 메일 제목이 매우 특이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누나가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제목도 이상하고 그 뜬금없어 갖고서는 뭔가 해서 이제 봤는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누나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현재 구속되었는데 누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나와 여동생을 아버지가 성추행하여 이로 인해 큰 누나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라고 하는데 네. 여동생은 아버지와 같이 살지도 않았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누나가 아버지를 수면제로 죽인 것이라고 합니다. 누나는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네. 저희로서는 도울 길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메일 내용으로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사실은 뭔 말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네. 뜬금없이 앞뒤 선우도 없고 그래서 이게 장난 메일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네. 제가 다시 내용의 메일에다가 답신을 보냈어요. 답신을, 예. 예. 이거를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진짜 어떤 내용으로 보낸 건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답신을 보냈는데 네.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하고 싶다. 네. 그러니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해달라.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답신이 올까 안 올까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약 3, 4일이 지나가던 어느 날 네.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죠. 이 사무실의 한 통화를 통해서 제가 존속살인 무기수인 가명인데요. 김서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네. 계기였습니다. 2000년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됐죠. 네. 14년 전에 3월 7일, 2000년 3월 7일 날 채어둠이 이제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50분경. 이게 6시가 되기 전인데 해도 뜨기 전이네요. 네. 이때는 해가 안 떴을 네. 때죠. 예. 그 전남 완도의 한 바닷가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네. 그 버스 정류장에 50대 초반의 남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 이 사망한 남자는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급 장애인이었어요. 이렇게 걸으시면 이렇게 약간 좀 네, 저는. 예, 네. 저는 이런 이제 분이었는데
이 분이 사망한 채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이분이 발견된 사건 현장은 이 사망한 김진만이라고 하는 분이 살던 집에서 차로 네.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대략 머네요. 네. 예, 그렇죠. 예. 한 5km 남짓 이상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마을 주민이 내려왔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 신발이 벗겨져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이 남자를 보고 경찰이 신고를 했고 네. 경찰이 현장에 와서 딱 보니까 숨진 남자의 주변부, 특히 머리 쪽 부분으로 자동차 중에 마르샤라고 있어요. 네, 마르샤라는, 예. 현대자동차에 마르샤라고 하는 차종이 있는데 그 마르샤 차종에서 깨진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라이트 조각. 네네. 라이트 조각이 이렇게 쭉 뿌려져 있었던 아.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고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교통사고. 네네. 예. 교통사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숨졌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경찰이 딱 보니까 또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외상은 거의 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발이 좀 벗겨져 있는 것 네네. 그리고 좀 여기저기에 옷이 좀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부분 빼놓고는 네. 교통사고가 났으면 뭐 외부에 피도 좀 흐르고 어디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정강이 부분이 이제 쳐서 이렇게 좀 부러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저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이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면서 예. 경찰이 이후에 이 시신이 타살된 다음에 누군가가 죽인 다음에 이 현장에 유기 갖다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하하. 예, 그래서 유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만 하루가 조금 지난 다음 날 새벽 0시 10분경 네. 경찰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변사자 사망한 사람의 큰딸인 77년생. 예. 그 당시에는 이제 24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당시에 20몇 살이죠. 네. 77년생이었던 이 김서희 씨를 네. 전격 체포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체포된 김서희는 이후에 2001년 네. 예, 사건 발생하고 나서 약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존속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이제 유죄가 인정이 네. 돼서 무기징역을 이제 최종 선고받아요. 그래서 검찰은 처음에 아버지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시신을 유기 옮겨서 이제 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어요. 네. 예,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 재판부로부터는 이제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은 거죠. 그래서 현재도 이 사람은 지방 여자 교도소에 이제 수감 중에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여자의 남동생이 억울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저한테 온 건데 네. 경찰 경찰 등 이제 수사기관의 발표를 이제 지금부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 여동생이나 또는 당사자인 범인 김서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수사기관, 검찰 등 수사기관은 왜 김서희가 아버지를 살해한 거라고 판단을 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 의하면 네. 김서희는 중학교 때부터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네.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어요. 네. 예. 이 아버지는, 당시에 이혼을 한 상태였고. 이혼한 상태. 예. 그래서 김서희 씨의, 어머니하고 사이에서 김서희를 낳고.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네. 집을 나가고. 그리고 나서 새로, 두 번째 부인을 네네. 맞았는데 그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여동생과 남동생. 이 메일을 도와달라고 네. 저한테 메일을 보낸 그 남동생을 낳았고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여동생을 여동생. 또 낳은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메일을 보낸 남동생과 이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체포된 김서희는 이복 형제, 예, 이복 남매지간이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 그때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둘째 부인도 이미 집을 또 나갔어요. 나가는 상태. 예. 근데 집을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고 전 재산을 들고 나가버렸죠. 아이고. 두 번째 부인은 전 재산을 들고 나가갖고 이로 인해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좌절하고 네. 분노하고 그래서 술을 많이 먹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좀 폐를 끼치는. 해를 끼치고 있는. 그래서 자기 부모인 즉 이 체포된 이 여자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네. 많이 시달림을 당하던 이런 상태였었던 거예요. 이 아들로부터. 그렇군요. 예, 죽은 변사자로부터.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김서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건드렸다. 예. 예. 중학교 때부터 성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해왔고 네. 이로 인해서 비관했던 이 딸이 네. 고등학교 시절에 자살까지도 기도했었다. 예. 기도했고 그래서 자기 고향인 완도를 떠나서 서울로 떠나서 살았어요. 네. 이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서울로 떠나서 이제 살았는데 그런 이유도 사실은 이 아버지의 추악한 손길을 벗어나기 네. 위해서였다. 이게 이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였어요. 발표.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았던 김서희가 이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최종 결심을 하게 된 이유. 그것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 사건이 2000년 3월에 벌어졌다고 네. 했잖아요. 2000년 1월경 사건이 벌어지기 2달 전에 김서희가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유는 뭐였냐면 당시에 이복 여동생, 네. 즉 두 번째 부인이 낳은 막내였죠. 네. 당시 18살이었던 이 이복 여동생이 자기의 이 언니였던 김서희의 서울집으로 놀러 온 거예요. 네. 놀러 와서 같이 잠을 자는데 그때 이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네. 됩니다.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기도 당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이복 여동생마저도 그렇게 했다. 네.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당했던 그 참혹한 절망과 분노가 다시 살아나면서 마침내 김서희가 예.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2000년 3월 6일, 그러니까 김서희가 아버지를 죽이기 바로 전날 네. 저녁 6시경에, 그러니까 사건은 이제 3월 7일 다음 날 새벽 5시 50분에 네.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5시 50분.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약 12시간 전인 네. 2000년 3월 6일 저녁 6시경에 네. 김서희가 살던 서울 신사동의 자기 집에서 김서희가 이제 수면제 자기가 네. 사놨던 수면제를 이제 이렇게 갈아요. 네. 이게 알약으로 돼 있던 알약이 되는 거를 수면제를 분말로 갈았다 예, 이거죠? 분말로 이제 수면제 30알을 네. 사기 밥그릇 뚜껑을 이용해서 네. 눌러갖고 네. 이걸 다 이제 부셔버리는 거예요, 네, 잘게. 네. 그래서 잘게 부신 다음에 이 잘게 부서진 수면제를 조심스럽게 이제 A4 용지에 이렇게 네, 쏟아서 이걸 잘 싸서 이제 가지고 내려가려고 네. 하는 거죠. 이 가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만 여기서 약간의 실수가 벌어져요. 식탁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신문지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A4 하려고 했는데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그 식탁에 떨어졌고 그러니까 무심결에 김서희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행주를 갖고 와서 네. 그 수면제 가루를 이제 닦아냅니다. 닦았다. 이렇게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더러운 행주로 이걸 닦아내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리고 나서 김서희는 자신의 냉장고에 있는 약 700cc짜리 일본산 양주를 네. 꺼내서 가방에 담습니다. 네.
김서희 생각은 이제 뭐였냐면 이렇게 잘게 가른 수면제와 네. 일본산 양주를 가지고 이게 섞어서 이걸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거의 뭐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이네요, 뭐. 그렇죠.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술만 먹으면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렸고 이러니까.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술을 이제 가져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김서희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약 7시간 후, 그러니까 전날 저녁 6시에 그 준비를 다 마치고 네. 그리고 나서 7시간 후인 사건이 발생한 3월 7일 새벽 1시경에 네. 전남 완도에 이제 도착을 했고 네. 그렇게 도착을 한 다음에 바로 아버지 집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리고 나서 자동차를 세운 후에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이제 부른 거예요. 이게 지금 모두 그 경찰의 발표인 것이죠? 재판부의 발표인 것이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경찰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 네.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한 다음에 아버지 집에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아버지가 불을 켰고 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니까 아버지 집이 2층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무 계단을 저도 이제 현장을 가봤는데 나무 계단을 밟고 다락방 비슷한 개념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층은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그 전에 부인하고 같이 생활을 할 때 사용하던 그 식당이 있었던 거예요. 식당. 그래서 뱃사람들이 와갖고 술을 한 잔 먹거나 밥을 먹는 네. 그런 식당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생활집은 그 식당 1층에서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다락방처럼 안에 위에가 널찍한 2층이 있는데 네. 아버지는 그 2층에서 생활을 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김서희가 현장에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니까 이제 문을 2층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버지가 이제 이불을 펴놓고 새벽 1시니까 네. 이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불을 펴놓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 김서희가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제가 서울에서 술에 취하지 않는 좋은 약을 갖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술에 취하지 않는 좋은 약을 갖고 왔다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일본산 양주하고 가져온 잘게 부순 네. 수면제를 꺼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김서희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가 수면제를 김서희가 양주에다 이렇게 쏟아서 넣어요. 그리고 나서 흔들어서 힘들겠죠. 네. 예, 잘 혼합을 시켰대요. 그렇게 해서 양주잔을 두 개를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장식장에서 네. 가지고 와서 그리고서 거기다가 한 잔씩을 이렇게 따라준 거예요. 아. 이게 한 잔씩을 따라줬고 그러니까 아버지 한 잔, 자기 한 잔 이렇게 놨는데 그리고 나서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양주잔을 받아서 시원하게 한 모금을 쭉 마셨다는 거예요. 네. 그걸 딱 보니까 갑자기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걸 갖고 왔는데 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딱 마시는 걸 보고 그 자기가 겁이 났는데 실은 뭐 경찰은 이제 이 대목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뭐냐면 왜 2잔을 따라 놓고 했느냐 아버지한테만 한 잔 주지 않고 그랬더니 그렇게 아버지한테 주다가 보니까 아버지만 죽이지 말고 그냥 같이 죽어야 되겠다 해서 예. 또 2잔을 따랐다고 또 말을 바꾸는데 예. 여하간 아버지가 그렇게 한 잔 딱 먹는 걸 보니까 자기도 죽으려고 따랐다가 겁이 나서 안 먹으니까 네. 그 아버지가 또 김서희한테 따라한 것까지 가져가서 마저 마셨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딸 앞에 놔뒀던 술도 가져가서 자기가 또 벌컥 마시는 걸 네. 보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걸 딱 보니까 이 김서희가 너무 겁이 나갖고 순간 일어나갖고 정신없이 네. 2층에서 1층으로 이제 걸어 내려왔다. 네. 뛰어 내려왔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쫓아서 김서희 뒤를 쫓아서 내려왔고 예, 예.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내려오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집 앞에다가 자동차에다가 차를 세워놨잖아요. 김서희가 무서우니까는 거기서 나와서 자동차에 타서 운전석에 딱 앉으니까 이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네, 네. 그 차를 탔다는 거예요. 네. 그 차를 타서 보조석에 앉더니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랜만에 나를 드라이브를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고 뭐 이러니까 잘 못 다니니까 야 네가 나 드라이브 좀 시켜줘라. 그래서 드라이브를 요구하니까 이 김서희가 시동을 걸었다. 되게 이상하네. 시동을 걸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경찰의 발표. 이게 시동을 딱 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죽음의 드라이브를 네, 시작한 거죠. 네. 이 수사기관의 주장에 의하면 네. 죽음의 드라이브를 이제 쭉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아버지의 못된 행동은 그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술 한잔 먹은 김에. 예, 더. 먹은 김에가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네.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에 보조석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딸의 몸 여기저기를 이제 추행하게 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약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던 중에 갑자기 어느 순간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이게 쭉 늘어지는 네. 이걸 느꼈다고 이제 써 있어요. 약균이 퍼졌다. 쉽게 약균이 얘기하면. 퍼져서 네. 그래서 김서희가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서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코에다가 손가락을 딱 대 보니까 네. 숨을 쉬고 있지 않더라. 네. 1초, 2초. 아무 숨결도 네.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 김서희가 알게 됐고 네. 그래서 김서희가 보니까 여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그 시신이 발견돼서 신고됐던 바로 네, 그 그 지점이었던 자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서희가 거기서 이 시신을 이제 여기다 버리고 가야 되겠다. 네,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차를 갖다가 내려서 네. 그리고 나서 반대편 보조석 쪽으로 가갖고 네. 차문을 열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차 쪽으로 타서 네. 그리고 나서 이 시신을 밀었대요. 네. 열려진 공간으로 네. 이게 밀었더니 시신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더라. 네, 네.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형님?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밀면은 네. 그 비스듬하게 네. 걸쳐지겠지. 예, 그 그죠. 차랑 도로랑 떨어지지는 그 차 사이. 않고 예. 만약에 민다 하면 네. 이렇게 뭐 발은 그 안에 있겠죠. 여하간 경찰은 그냥 뚝 떨어졌다. 뚝 떨어졌다. 뚝 떨어졌다. 무슨 뭐 저 대형 트럭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네. 뚝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더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당시 김서희의 체중이에요. 김서희 네. 체중이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왜소해요. 당시 20몇 살이었잖아요. 네. 23살인가 4살이었는데 초등학교 몸무게? 키가 굉장히 좀 작은데다가 네. 한 1m 50 약간 좀 넘는데 그래서 몸무게가 39kg였어요. 당시에 야, 이거. 그 기록에 가면. 네. 그러니까 이 체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경찰도 이거를 끄집어내거나 이게 불가능하다고 봐서 네. 그냥 미니까 굴러 떨어졌다. 네, 네. 그래서 다시 그 김서희가 밀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려서 그리고 나서 보조석 문을 닫고 네. 그리고 다시 돌아서 자기 운전석 쪽으로 와서 차에 탄 후에 차가 출발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김서희가 살해한 것이고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사체를 유기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각은 몇 시였냐?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1시에 고향에 도착해서 네.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고 그리고 드라이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드라이브 중에 약 30분 정도 지나니 아버지가 숨진 걸 확인했고 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 시신을 거기다 밀어서 떨어뜨린 네. 후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자기 할머니 집으로 네. 김서희가 갔는데 그렇게 현장을 벗어난 건 새벽 4시였고 네. 그로부터 1시간 50분 50분 정도가 뒤에? 지나간 네. 예, 새벽 5시 50분경 마을 주민이 숨져 있는 아버지를 봤다. 이게 이제 경찰이 네. 작성한 진술 조서를 토대로 네. 그날 김서희의 범행을 재구성한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다른 자신의 두 딸을 네. 어머니가 다른 이복이었던 자신의 두 딸을 상대로 자신의 더러운 성적 충족을 위해 네. 차례로 강간하고 성추행한 비정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자살을 까진 기도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김서희가 네. 또다시 여동생까지 강간한 아버지를 살해 후 유기한 사건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아버지의 반인륜적 행위로 볼 때는
이 모든 잘못이 김서희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었잖아요.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전후 상황, 특히 90년대에 들어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심심찮게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예, 예. 형님도 그거 기억나시죠? 김보은 진간 그래요. 사건.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예.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쵸. 결국은 아버지를 살해한 그런 남자친구의 이야기. 예, 김보은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네. 그 어머니가 재혼을 했고 네. 그 재혼한 사람이 법원의 공무원이었죠. 네, 네. 그런 법원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의붓 아버지인데 그 의붓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네. 그 성적 그 놀이개로서 괴롭힘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예, 김진관 씨가 김진관. 예, 그 성적 가해자였던 김보은 씨의 의붓 아버지를 살해했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큰 파문을 일어서 여성단체 등에서 이제 대거 일어나서 네. 이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느냐. 예. 그는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짐승을 짐승을 살해했다. 예, 짐승에게 짐승적 행위에 대한 응징을 한 것이다. 네. 그러니 그에게 처벌을 물을 수 없다. 뭐 해갖고 당시에 이 살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그 정상이 참작이 돼서 네.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따라서 이제 김서희 역시 경찰이 발표한 이 범행 내용으로만 본다면 네. 이 특별한 사정을 재판부에 호소해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네. 당시 분위기로 보면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딸들을 상대로 짐승만도 못한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부에게 이런 잘못을 갖다가 호소했다면 얼마든지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김서희가 한 행동은 달랐어요. 뭐였냐면 1심 재판 때부터 김서희는 이런 수사기관이 주장을 반박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없다. 그 수사기관은 이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이 딸들을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네. 김서희는 아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는 여동생이 그렇게 당했단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 그래서 따라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죽일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김서희가 저한테 보낸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 후에 이제 남동생으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고, 그리고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싶다고 제가 재판 기록, 수사 기록 등을 요청해서 받았고, 그리고 나서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던 김서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김서희에게 가장 억울한 점이 무엇이냐. 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보내온 내용 중에 맨 말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의 무너진 명예를 꼭 회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받는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내 아버지가 이 딸을 성추행하는 아주 그 파렴치한 사람으로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끝까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싸우겠다. 예. 그렇게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했던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경찰이 발표한 것과 그리고 그쵸.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렇죠. 피고인이 얘기한 건 180도 다르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자기는 싸우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김서희 씨가 자신의 무죄를 위해 싸우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누가 정말 이런 진짜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수사기관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김서희가 정말 주장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그런 사실이 없고 따라서 자기가 그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인지, 이 부분을 이제 밝혀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참 놀랬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예. 뭐냐면 우리나라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한 문제예요. 아. 국선 변호인 뭔지 아시죠, 형님?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나 선임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경제적으로는 그런 거 있거나 그럴 때 예. 또는 아무도 변호를 맡지 않다고 그럴 때 예. 나라에서 변호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형 범죄, 큰 대형 네. 범죄, 아주 뭐 조그만 뭐 폭력, 뭐 절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살인이라든지 뭐 강도라든지 뭐 해갖고서는 논란과 분쟁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 사선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사람도 변호받을 권리가 네. 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데 네.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의 이준석 같은 경우 네. 그 사람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아, 예. 살겠다고 네네. 자기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비난 또 많이 받았죠. 나머지 세월호 이제 선원들은 네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형편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근데 사선 변호인은 대략 지금 통상 일반적으로 폭력 사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면은 형사 사건 경우는 약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돈을 줘야 선임할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집행유예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마다 빨리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먼저 재판이 다 끝나기 전에 네. 나오는 게 보석인데 네. 보석으로 구속된 사람이 먼저 나오면 보석 성공 사례비라고 네. 해갖고 뭐 따로 액수를 정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옵션들이 이렇게 계속 붙는 옵션이 붙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집행유예로 나오면 또 뭐. 얼마? 그리고 징역이 한 10년 정도 예상되는데 5년 이내로 네. 하면 또 얼마 뭐 이런 네. 식이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국선 변호인은 달라요. 예. 무조건 얼마? 아. 110만 원이에요. 한 건당. 네. 100만 원이 사례비고 10만 원이 부가세예요. 그래서 110만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없다는 얘기군요. 옵션이 없죠. 예, 성과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성과급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상식적인데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 근데 이게 국선만 하는 사람들만 또 딱 국선만 다 아는 게 아니고 네. 사선도 하면서 국선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국선으로 5건을 맡았다. 그러면 네. 550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그 중에 50만 원은 세금으로 세금으로 내니까 네.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선은 300에서 500에 옵션이 쭉 붙잖아요. 네. 뭐 열심히 하겠어요, 변호사가? 사선 변호사 상식적으로. 열심히 해야죠. 사선 변호사 열심히 하면 옵션에 따라 1,000만 원, 2,000만 원을 계속 더 받을 수 있는데. 두 배만 열심히 해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선 변호인 제도의 문제점이 계속 많이 나왔는데 이 사건에서도 다르지가 않았어요.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사건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이제 1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당시 김서희가 이처럼 자기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그 검사는 김서희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틀림없다. 네. 그래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구형했는데. 그랬는데 그나마 1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김서희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기가 자백했다. 네. 최초 검찰에서. 그리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진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이 김서희의 알리바이가 없어요. 예.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그녀가 김서희가 아버지를 살해한 후에 도로 위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게 인정된다 해갖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예요. 네. 사형 구형인데도 네.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하가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래서 그나마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런 것들을 당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무기로. 사형을 무기로 네. 이제 내려준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김서희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찾았어요. 네. 찾아서 통화를 했어요.
이게 기록 중에 좀 저희가 볼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건도 끝났고 하니까 이 사건 할 때 당시에 변호사가 이 사건 관련해서 갖고 있었던 좀 자료를 좀 보고 싶어 갖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이제 그 국선 변호인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재판 기록을 좀 보내줄 수 있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재판 기록 갖고 있는 거 좀 보내달라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무것도 보관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벌써 기록을 다 버렸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 재판하는 동안에 따로 기록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복사하지 않고 예. 그냥 재판 있는 날마다 그때그때 법원에 가서 그냥 보고만 왔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사형구형 사람이 이 재판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당사자가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매달리는데 놀랍게도 아무 기록도 그러니까 아무 기록도 복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100만 원 받아서 건성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는데 네. 그 복사하고 뭐하고 네. 뭐 하면은 돈이 뭐가 낚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이게 사익을 추구하는 네. 거라 하지만 어떻게 그 기초적인 재판 기록조차 복사비가 아까워서 그때그때 그냥 자료만 보고 왔다고 하는 건지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재판이 돼서 그 억울함이 해소됐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재판이 되고 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앞으로 차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지만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첫째, 과연 이 사건이 저 시골 네. 남도의 전남 완도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게 진짜 서울에서 벌어지기만 했어도 네. 과연 이렇게 재판이 됐을까? 아하. 당시에 이 재판을 낸 게 목포 지원하고 네네. 여기서 이제 재판이 된 거거든요. 목포하고 목포, 광주하고 이렇게 광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재판이 됐고 너무 엉성했다는 얘기군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다 싶을 수 있는데 판사들이 당시에 이제 1심 재판을 하면서 이 김서희를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네. 사건 당시에 김서희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했다 하면서 네. 김서희의 여자친구 같은 그 고등학교 동네 동창이었던 친구였군요. 네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새벽 1시에 1시에 김서희가 전화가 와서 자기하고 만나자 어쩌고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그러냐 이거는 새로운 진술이네 뭐 이렇게 채택한 게 아니라 네. 젊은 여자애들이 새벽에 어딜 돌아다니냐고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재판입니까? 증인이 나와서 중요한 증언을 해주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네.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여자들이 여자애들이 어딜 밤에 그렇게 쏘다니고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반말로 얘기를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김서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부잣집 딸이었다면 저한테 이렇게 막 대하겠느냐. 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죽였다고 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살해한 적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성추행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거나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살면서 엄마는 자기를 버리고 어려서 나갔지만 아버지는 자기를 어려서부터 자기를 보호해줬었다. 그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그 할머니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 딸이 아버지 생전에 굉장히 잘했대요. 때때로 아버지 약도 갖고 오고 또 아버지한테 뭐 이것저것 상의도 하고 늘 네. 이렇게 하여튼 아주 깍듯한 이런 거였다는데 도대체 왜 뜬금없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여기에 이게 구설수에 연루되게 됐는지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데 결국은 이처럼 그 재판부가 그러니까 그 변호사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될 변호사조차도 그 김서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로 인해 김서희의 항소는 기각됐고 다시 한번 이제 항소심에서 네. 김서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렇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항소심 재판이 끝난 네. 그 다음 날 예. 알고 보니까 이제 저한테 메일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이복 예. 남동생으로부터. 네네. 저한테 메일이 오게 된 날은 바로 이 항소심 재판이 끝난 그 다음 날 저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드디어 메일이 남동생이- 왔던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거예요. 예, 남동생이 우리 누나가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고 지금 법으로는 호소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겠다고 메일을 보낸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복 남동생이 찾아갔는데 근데 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네.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항소심까지이 사실심리예요. 예. 그래서 1심하고 2심 여기까지이 정말 이 사람이 이 아버지를 죽인 게 맞냐 틀리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다투는 게 항소심까지이고 실제로는 이 대법원 판결은 네. 사실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 맞냐 맞느냐? 틀리냐 네네.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는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네.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것은 바로 이 항소심이 끝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좀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후에야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안타까웠죠. 아, 그렇군요. 쉽게 얘기하면 초동 대처가 좀 늦었다 많이.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재판을 좀 더 연기하고 끌어서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마냐를 갖다가 다툴 수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쉬운 건데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항소심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이 남동생으로부터 이제 메일이 왔는데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살펴보고 확인한 내용은 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발표한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김서희의 혐의 사실을 확인한 건데 이 다음 시간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김서희가 주장하는 네. 반격, 네. 네, 김서희의 알리바이와 반격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찰이 했다는 그 피고인이 그 이복 여동생까지 건드렸다고 하는 얘기에 격분해서 그리고는 서울에서 완도까지 가서 일본 양주에다가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가루내어서 먹이고 결과적으로 먹이고 차에 동승해서 드라이빙을 갔다가 숨진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유기해서 버렸다. 뭐 이렇게 해서 항소심까지 해서 사형을 구형했다가 무기징역으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남동생, 배다른 남동생의 연락을 받고서 지금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피고인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 거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